안녕하십니까. 알갈부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긴 했지만은 엊그제 한글날이어 갖고 한번 우리 언어의 국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쪽에서 뭐 남쪽이 너무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인정할 거고, 근데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 건데, 그래서 잠깐 좀 한두 개 사례를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북과. 예를 들면은, 뭐, 예컨대 여기서 지금 뭐, 우리가 워낙 거의 우리말 하다시피 된 말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뭐, 고수부지 18번, 뭐, 또 내지는 고참이다, 고참.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조선말 대사전에 검색하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 정도로 뭐 전혀 안 쓰는 말들인 거고, 그러니까 일본 말들이죠. 또 근데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아주 상징적인 일본어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 차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기차든 뭐 고속버스는 타고 가다 보면은 서울 몇 킬로 남았다 뭐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부산 몇 킬로 뭐 이렇게 했듯이 그것을 측정하는 기준을 도로 원표라 그래요. 그래갖고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 내거리가 기준인 겁니다. 예. 광화문 내거리 그 사거리가 딱 기준인 거야 갖고 거기를 기준으로 거기서 부산은 몇 킬로, 뭐 대구 몇 킬로, 광주 몇 킬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 원표라는 것이 지금 그 표석이 어디에 있냐면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약간 그 옆으로 비껴져 갖고 동화면세점 옆에 그 세종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세종로 파출소 앞에 보면은 도로 원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도로 원표는 1914년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생긴 겁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생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세계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도로 원표라는 거는 일본 동경에 가면은 니혼바시에 가면은 거기도 도로 원표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앞에 보면은 제로 마일스톤이라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제로라 그래서 그 도로 원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도로 원표라는 게 참 일반인들 잘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도로 원표는 무슨 말인지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 그런 거 없다 이럴 정도인데, 도로 원표라는 것이 북에서는 김일성 광장 주석단 그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쉬워요. 나랏길 시작점.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나랏길 시작점이다, 여기가. 그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말을 우리는 도로 원표. 근데 이 도로 원표라는 게 단지 나랏길 시작점을 한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로 원표라고. 그래서 원래 일제 때 만든 그 도로 원표는 지금은 그 광화문 내거리에 보면은 그 교보문고고 옆 앞에 보면 기념비전이라는 그 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념비전에 부퉁이에 그냥 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러냐 그 꽂아 놓은 보리자루 마냥 이렇게 거기 있어요. 예. 참고로 친경기념비전은 고종이 이제 황제로 대한제국을 만들고 황제로 그 칭호를 바꾸고, 예. 그 다음에 자기 등극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제각입니다. 그래갖고 참고로 그 전자가 끝에 전자인데 기념 비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 원래 공식 명칭은 고종 어극 40년 친경기념비예요. 그게 그 전 안에 있는 그 비석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종어극 40년 친경기념비. 즉, 고종이 40년이 되면서, 아까 그, 황제를, 칭호를 이렇게 변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끝에 그 기념비 전자가 붙은 거는 왕이나 왕비와 관련됐을 때 붙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경복궁 가면은 근정전 있고, 창덕궁 가면 인정전 있고, 또 뭐 저기 덕수궁 가면은 중화전 있고 이랬듯이 전자가 붙은 건 임금만 그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 왕비 이런 사람들만. 어쨌든 뭐 이런 상식인 거고요. 그런 거는 북에서는 나랏길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나랏길 시작점이 원래는 해방산 호텔 앞에 있었어요. 해방산 호텔 일제시대 때부터였죠. 해방산 호텔 앞에 있다가 90년대에 그게 이제 지금의 김일성 광장 주석당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 김일성 광장 그 주석당으로 옮긴 거고,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좀 쉽고 대중적이고 통속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야지, 아직도 여전히 일본말을 그대로 쓰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글날도 맞이하고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다 메타세콰이어라 그러죠. 메타세콰이어라고 큰, 요즘 뭐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메타세콰이어를. 그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도 북에서는 수삼나무라 그래요. 난 그래서 저도 그게 수삼나무인지 몰랐어요. 메타세콰이어라고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그냥 외국에서 이건 수입한 나무인가? 옛날엔 별로 못 보던 나무인데 그냥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그 수삼나무 그거는 뭐라 그러지? 중세기인가? 옛날, 몇만 년 전에 이미 멸종된 거예요. 멸종된 거기 때문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다시 발견된 거는 1945년도인가 요맘때쯤에 중국 사천성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물학적으로 멸종됐다가 다시 살아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같은 경우는 전쟁 때 1950년 중국 인민지원군에게 김일성 주석이 수삼나무에 조그만 종자겠죠. 묘목 같은 거를 선물 받습니다. 선물 받아갖고 김일성 주석이 그거를 쭉 키워보면서, 선물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이게 참 좋은 나무구나. 가로수나 이런 걸로 하면 쭉쭉 그냥 직선으로 쭉쭉 뻗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참 좋게, 이쁘고 이래서, 이 가로수로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1963년도에 중앙식물원 연구사에게 이거를 번식시킬 과업을 주고 해서 그걸 가지를 쳐갖고 가지를 갖고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그렇게 번식된 겁니다. 예,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키웠던 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루동에 새로 고급 주택단지 지은 경루동에 혁신자, 문필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애국자 동네라고 불리는 경루동이 원래 김일성 주석이 살던 집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경루동에 그대로 있어갖고 그 나무를 특히 애지중지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분도 경루동에 살아요. 경루동에 사는 할머니인데, 그 전부터 경루동에 살았어요. 그 시아버지부터 살고,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경루동에서, 김일성 주택 5호 댁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집안 일 같은 거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들에서. 근데 그래서 그분이 경루동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모란봉구역 상하수도 관리 작업반장이에요. 상하수도 관리소의 작업반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무지 일을 열심히 해갖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경루동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3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자기 시아버지 시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아들까지 3대에 걸쳐서 경루동에 살고 있는 겁니다. 경루동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거기서는 수삼나무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메타세콰이어라 그러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너무 외래어를 많이 쓰고 마치, 물론 외국어를 잘하는 거면 좋죠.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거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외국어, 특히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건 곧 사대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해요. 예. 그리고 외국인이 영어로 물으면 자기가 영어로 답해야 되는,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사대주의적인 문화가 참 안타까워서 가져왔고, 예전에 이산가족 상봉 모임할 때,
북한의 유명한 국어학자인 유열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유열이 자기 딸을 만나러 내려왔어요. 따라와서 그 유열이란 분은 남북을 통틀어서 신라 이두문자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예, 최고 권위자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남쪽 워낙 유명한 국어학자니까 남쪽 국어학자를 만나서 그랬죠. 예. 북에서는 우리 조국은 그 우리말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여기 남쪽은 왜 이렇게 외래어가 범람하느냐. 예? 참 안타깝다. 말이 통일돼야지. 말은 곧 사상인데 말이 통일돼야지 그 통일로 가는 그 길이다. 이랬던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열 그분도 그런 말을 하고 그렇듯이 좀 아마 그 남북 국어학자들 만나면 국어 선생님들도 예전에 제가 하나 아는 분이 계셨는데 북에 가면 너무 창피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국어 선생이라고 말하기 창피하다고. 네, 국어학자다, 국어 선생이라고 말하기 창피하다고. 정말 참 그래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좀 우리도 그런 것들은 좀 뭐 이게 항상 한글날만 달라온 그 뭐 한글 쓰자 이랬었고 앉았고 그러면 참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래저래 해서 한글날 이구에서 한번 그 북에서 쓰는 대표적인 그 좀 전에 말한 도로 원표와 북쪽의 나락길 시작점, 그 다음에 남쪽에 쓰는 메타세콰이어의 북한의 수삼나무, 요걸로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참, 그 수삼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도 꽤 알려진 그 2017년에 완공된 그 여명거리가 완전히 쭉 그 수삼나무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명거리를 수삼나무 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북에서는 수삼나무를 그 김일성 주석의 어떤 교식 그런 거에서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고리를 사람들은 일명 수삼나무 고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지날 때마다 선생님은 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에 류다른 추억을 실어본다고 합니다. 이 수삼나무로 말하면 세계 식물학계에서 아주 파문을 일으킨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식물학적으로 화석 상태로만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거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수령께 전쟁 시기에 한 그루의 수삼나무를 수령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령께서는 이 나무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택 옆에다 심고 매일 이 같은 이 나무를 관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주 빨리 자라고 모양이 곱고 이것은 뭐가 있겠구나. 그래서 중앙식물원 과학부원장인 임록재 선생을 불렀단 말입니다. 저택에. 이게 수삼나무다. 이걸 어떻게 갖다 번식시킬 수 없나. 그래서 임록재 선생이 가지를 잘라와서 번식시켰습니다. 이게 그때 처음으로 번식시킨 수삼나무를 여기 심은 것들입니다. 우리 대학 때 대학생들 속에서 수삼나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수삼나무로 수령께 기쁨을 드린 임록재 선생처럼 앞으로 나무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자원을 불건데 이바지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됐습니다. 저 불밝은 창가의 주인공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아름다운 구슬다락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 것은 한 그루의 수삼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호기심에 이끌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우리 텔레비전 방송으로 여러 번 소개되었던 모란봉구역 상하수도 관리소 작업반장 리승철 동지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수삼나무가 이대한 스님께서 저택에서 몸소 가꾸고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 수삼나무가 우리 가정과 이다른 사연이 있다고 할까. 우리 시아버지가
위대한 스님님 모시고 이 저택에서 일하였습니다. 또 역시 저희 남편도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3대가 이 경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경양원 스님께서 위대한 스님께서 계시던 이 저택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화려한 주택을 지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몹시 감동되어 아들과 함께 손잡고 건설장을 떠돌고 해서 2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런데 46년 만에 아들이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가 되어 이 경리동에 주민으로 들었을 줄이야 꿈만 같습니다. 이 뜻깊은 장소와 더불어 3대에 걸쳐 사연도 많은 역사를 열연처럼 새겨가고 있는 가정. 언제나 말이 없고 과묵해 보이지만 너무도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비껴오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리승철 동지였습니다. 그때도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분을 많이 진출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의 촛발을 모란봉의 상하수도에서 띄웠습니다. 상하수도 문다고요 대학 추천을 많이 해줬습니다. 대학으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때 저희 아버지가 하던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변함없이 한 길을 가거라 하던 아버지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험하고 이름 없는 일터에 묵묵히 새겨온 양심의 정.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그의 아내 리춘희 동지도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정말 보기 드문 부부, 쉽지 않은 애국자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연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자의 취재라기보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의 호기심을 안고 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상하수도 관리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전혀 촉각 시절부터였습니다. 정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저희 남편과 제가 두 손을 맞잡고 일을 잘한다고 정말 한나란 새 동생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습니다. 정말 온밤 생각도 많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대학을 다 졸업하고 무엇하러 둘이가 다 상하수에 다녀야 하나요? 아버지만으로도 직업을 좀 옮길 수 없나요? 정말 이 말로 듣었을 때 부모는 자식 앞에 떳떳지 못한 부모로 될까 봐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노동자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힘들어, 이 말을 하기 부끄러워. 동네 아이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면 나는 저 멀리 강가에 홀로 서 있었다. 나에겐 아버지 자랑할 게 없어서 눈물이 나도록 서글펐다. 동네 아이들의 아버지 자랑에 쫓기어 해질녘까지 강가에 홀로 서 있었고 학급 동무들의 아버지 자랑에 눌리어 때없이 머리 숙이던 나여서 나는 제발 마음속으로 빌었소라. 동무들 털은 아버지 자랑하지 말았으면, 선생님 제발 아버지 직업 묻지 말았으면. 노동자는 땀내나는 작업복을 치고 언제 봐도 빛이 안 나는 사람 같아서. 그러나 아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던 그날, 우리 당이 내세우는 노동자의 가장 빛나는 이름을 보았고,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표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에 섰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노동자의 참된 삶을 자랑으로 새겼습니다.
장날이 박히고 마디마디 거칠진 손. 그 손에 경루동 호화주택의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아안던 날 리승철 동지는 온통 눈물 범벅이가 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